서울의 하늘이 질투라도 하듯 잿빛 비를 쏟아내던 저녁이었다. 김수아의 작은 옥탑방 창문에도 차가운 빗줄기가 부딪혔다. 방 안은 물감 냄새와 다 먹은 컵라면, 용기,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뒤섞인 독특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낡은 이젤 앞에 서서 다가오는 대학미술 공모전 출품작에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었다. 이 공모전의 상금은 그녀의 밀린 월세이자 다음 달의 생명줄이었다. 가난한 고와 재능 있는 미술학도. 그것이 김수아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춥고 배고픈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액정에 뜬 박태준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팍팍한 삶에 찾아온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볼까 할 얘기가 있어 라는 짧은 메시지. 서한은 중요한 뉴스가 좋은 소식일 것이라 믿으며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의 자취방 거울 앞에서 막 배송된 비싼 새 정장을 입어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미래코퍼레이션의 최종 합격 통지서가 떠 있었다. 그는 연봉 액수보다 그 빛나는 회사의 이름과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공한 남자의 미소를 연습했다. 그의 시선이 휴대폰 배경화면에 서하와 함께 찍은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희미한 애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감정은 이내 무거운 짐이라는 냉정한 계산에 덮여버렸다. 그는 자신이 곧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상 그곳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살아남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가난한 고아인 서한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거였다. 그에게 이별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즉 전략이었다. 약속 장소는 미래 코퍼레이션 타워 1층에 있는 화려하지만 개방된 카페였다. 서한은 먼저 도착해 그를 위해 직접 그린 작은 축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잠시 후 태준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값비싼 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저 빛나는 타워의 일부처럼 보였고 그녀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 미래 코퍼레이션에 합격했어. 그의 말에 서하의 얼굴이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다. 축하해. 태준아 정말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기쁨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즈니스 통보처럼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한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혹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논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인맥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자신에게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아인 그녀가 아니라 네가 나니 내 발목을 잡게 할 순 없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자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드가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테이블 위에 커피값이라며 지폐 몇 장을 던졌다. 이해해 줄 거지. 넌 똑똑하니까. 그 경멸적인 마지막 한마디는 그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타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서한은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카페 안의 소음과 불빛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는 거대한 충격과 고통의 진공 상태에 갇힌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 안에서 축하 카드를 구겼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가 던져두고 간 차가운 돈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가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꿈이 무너져 내린 거대한 미래 코퍼레이션 타워 아래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탑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뼛속까지 느껴졌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거대한 공백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이야기는 이 완벽한 상실과 절망의 이미지 위에서 막을 내린다. 그녀의 처절한 추락은 훗날 그녀가 이룩할 눈부신 비상의 가장 낮은 출발점이 될 터였다. 김수아가 차가운 빛 속에서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서울의 심장부 평창동의 거대한 한옥저택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천명그룹 한희강 회장의 공간이었다. 한희강 회장은 병상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전설이 된 그의 5 아들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첫째 한진우,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아버지의 냉철한 판단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젊은 CEO. 둘째 한지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 셋째 한시우, 아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최정상 한류 스타이자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남자. 그리고 넷째와 5째 쌍둥이인 한태우와 한민우.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천재 해커이자 IT 보안회사의 대표였고, 다른 한 명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그룹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 바로 20년 전 그들이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이자 한희강 회장의 유일한 딸. 그날의 비극은 아주 사소한 혼란 속에서 일어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회장은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비통함 속에서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작은 화재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누군가 아기를 안고 사라져 버렸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그날 이후 한희강 회장의 시간은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멈춰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야오네어라. 한 회장의 쉰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딸 너희들의 여동생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그의 손에는 20년 동안 매일같이 만져 이제는 달아빠진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그날 잃어버린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흔적이자 단서였다. 5 아들의 표정이 비장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다. 그들 제국에 잃어버린 마지막 조각을 되찾기 위한 지상 최대의 수색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명령이었다. 그날 밤부터 천명그룹의 모든 자원과 5 아들이 각자의 세계에서 쌓아 올린 모든 힘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째 진우는 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20년 전 그날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들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입양 실종 6위. 대한민국의 모든 어두운 기록들이 그의 슈퍼컴퓨터 안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지우는 검찰 내부의 비공식 라인을 이용해 당시 사건 기록과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의 이름으로 그는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셋째 시우는 자신의 엄청난 팬덤과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그는 SNS에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습니다 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아기 신발 사진과 함께 자신의 애끓는 사연을 대중에게 호소했다.
수십억의 대중이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쌍둥이 태우와 민우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천재 해커인 태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조작되거나 삭제된 기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전직 특수부대원인 민우는 당시 병원 관계자들과 사건 관련자들을 그림자처럼 찾아다니며 20년간 봉인되었던 그들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들이 먼지를 털고 깨어났고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제보들이 빗발쳤다. 그들은 사기꾼들을 걸러내고 희미한 가능성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민우가 찾아낸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늙은 간호사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20년 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이 한 아이를 몰래 빼돌렸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불임이었고 아이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몇 년 후 아이가 병으로 죽자 죄책감 속에서 아이를 근처에 한 보육원 앞에 두고 도망쳤다고 했다. 쌍둥이 형제는 즉시 그 낡은 보육원의 기록을 파고들었다. 태우의 해킹으로 그들은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입소 기록을 찾아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김서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0살 무렵 한 가난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 양부모마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추적은 급물살을 탔다. 그들은 그녀가 미술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문 한국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지훈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과거 양부모의 사고 기록에 남아있던 어린 서아의 유전자 샘플. 그것을 20년 전 아기 신발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버지 한희강 회장의 DNA와 대조했다. 결과는 그들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관성도 조스타 만두션 일제. 그들은 찾았다. 20년간 찾아 헤맨 그들의 잃어버린 공주님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녀가 지금 어떤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5 형제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감히 누가 우리들의 유일한 여동생을.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의 공주님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그녀를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응징하기 위한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지훈 검사와 한민우 실장이 마침내 찾아낸 늙은 간호사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집에서 자신의 과거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20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비밀을 마침내 내려놓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눈물로 고백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절망감 병원의 혼란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아이를 훔쳤던 그날의 일. 그녀는 아이에게 서하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친딸처럼 키우려 애썼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3살 무렵 심한 폐렴에 걸렸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익명의 기부금과 함께 아이를 한 보육원 앞에 두고 도망쳤다고 했다. 그것은 잔인한 유괴범의 이야기가 아닌 한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비극적인 회고였다. 같은 시각 천명그룹의 전략 상황실. 나머지 3 형제는 숨을 죽인 채 동생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서하의 전체 삶의 궤적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보육원에서의 기록. 그곳에서 찍힌 다른 아이들 틈에서도 유독 외로워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의 흑백 사진. 친절했지만 가난했던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잠시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양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다시 홀로 남겨져야 했던 14살 소녀의 기록. 화면은 최근의 사진들로 바뀌었다. 아르바이트에 지쳐 낡은 교복을 입은 채 버스에서 졸고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빗속에서 처참한 표정으로 서 있던 모습까지,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다섯 형제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상황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언제나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첫째 한진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우리가 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에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저 아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어. 셋째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톱스타 한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스크린 속 여동생의 외로운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쌍둥이. 천재 해커인 넷째 한태우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으로 박태준이라는 남자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차갑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다섯째 한민우는 이미 자신의 보안팀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김수아의 주변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지시했다. 다섯 형제는 그 순간 처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잃어버린 여동생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깊은 슬픔과 감히 그녀를 아프게 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로, 바로 그때 그들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졌다. 서아는 옥탑방 보증금마저 월세로 다 까먹은 지 오래였다. 무자비한 집주인은 그녀에게 당장 방을 빼라고 소리쳤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집 미술 도구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을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쑤셔 넣었다. 갈 곳은 없었다. 그녀가 빗속으로 쫓겨나듯 건물을 나서는 순간 최악의 상대를 마주쳤다. 박태준이었다. 그는 새로 사귄 듯한 부유해 보이는 여자와 팔짱을 낀 채였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든 서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옆에 여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거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저런 시궁창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 그 경멸적인 한마디는 서아의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 모든 상황은 민우의 보안팀이 보낸 실시간 보고를 통해 형제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목표 김서아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당함. 현재 위치 노상. 그 보고가 마지막 기폭제가 되었다. 첫째 진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지금 당장 그의 명령과 함께 천명그룹의 심장부 지하 차고에서 잠자고 있던 검은색 세단들이 일제히 깨어났다. 국빈 의전용으로나 사용될 법한 최고급 방탄 세단들이 비 내리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5명의 형제들이 그들의 잃어버린 공주님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빗줄기 속 낡은 여행 가방을 든 채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던 서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차들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을 통째로 뒤바꿔버릴 거대한 폭풍이라는 것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비와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서아는 낡은 버스 정류장의 처마 밑에서 이제는 흠뻑 젖어버린 여행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돈조차 아슬아슬했다. 박태준과 그의 새로운 여자가 던지고 간 경멸의 눈빛이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그녀의 마음을 때렸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뼘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젖어버렸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뚫고 강력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다가왔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도색된 최고급 세단들이 소리 없이 그녀가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서고 있었다. 한 대가 아니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검은색 차량의 행렬은 이 가난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 안 되는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차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처럼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범한 부하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권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 5개의 검은 우산이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는 한 명의 작은 소녀 김수아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아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을 찾아온 사채업자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이나 탐욕이 없었다. 대신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설명할 수 없이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애타는 그리움 같은 것.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의 남자 한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검은 우산을 기울여 비를 맞고 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서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흠뻑 젖은 어깨 위로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날카롭고 정의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한지훈이었다. 뒤이어 나타난 남자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에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손에서 낡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이제 그런 건 네가 들지 않아도 돼. 톱스타 한시우의 목소리는 카메라 앞에서와는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그녀의 양옆에 섰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벽처럼 그녀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사이에 끼어들었다. 쌍둥이 태우와 민우였다. 괜찮아. 그들의 짧은 질문에는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혼란 속에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누구? 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첫째 진우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네 오빠들이다. 그리고 너는 한서아, 우리들의 유일한 여동생. 그 한마디와 함께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감이 가져본 적 없는 희망.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진우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고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차로 향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옥탑방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비참했던 과거가 빗속에서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몰아치는 가난한 골목길에서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20년간 흩어져 있던 한 가족의 조각들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내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눈물겹고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차가 서울의 심장부 평창동의 거대한 한옥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서아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곳의 가장 깊고 따뜻한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희강 회장을 만났다. 병상에 누워있던 노 회장은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을 보는 순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서 20년간 말을 새 없던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다. 내 딸 서하야. 그 부름 앞에 서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낯설지만 그리웠던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으며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집배 냄새가 났다. 빗속에서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과 함께 완성되었다.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5명의 강력한 오빠들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공주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소아가 한씨 집안의 저택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모든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옥탑방의 퀴퀴한 곰팡내 대신 은은한 난초향이 배어있는 궁궐처럼 넓고 아늑한 침실이었다. 창밖으로는 비개인 서울의 아침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몸에 걸쳐진 것은 낡은 티셔츠가 아닌 구름처럼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 잠옷이었다. 지난밤의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거대한 대청마루의 식탁에는 그녀가 평생 먹어본 모든 음식을 합친 것보다 더 화려하고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만났던 5명의 남자 그녀의 오빠들이 이미 모두 앉아 있었다. 일어났느냐 서하야.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한희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5 오빠들의 시선은 아버지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은 자들의 맹렬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서하는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5 오빠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총애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식사는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하라고 했어. 모든 말만 해. 차가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첫째 진우가 그녀에게 전복죽을 덜어주며 무심한 척 말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행동에는 서툰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에게 한도 없는 블랙카드 한 장을 건넸다. 네 방의 옷이랑 필요한 것들이 아직 없는 것 같더구나. 오늘 필요한 건 뭐든 사도록 해. 한도는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서하가 당황해서 거절하려 하자 둘째 지훈이 나섰다. 날카로운 검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장난기 섞인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돈이 아니라 오빠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널 괴롭혔던 놈들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의 말에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대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갑자기 정학 처분을 받게 될 운명이 결정되었다. 셋째 톱스타 시우는 아예 휴대폰을 꺼내들어 서하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우리 막내 너무 예뻐서 안 되겠다. 오늘 오빠 SNS에 내 사진 올려서 공식적으로 소개해버릴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여동생이라고. 그는 윙크하며 말했고 그의 매니저는 옆에서 기절초풍할 표정을 지었다. 형에 놀라잖아. 쌍둥이가 동시에 시우를 제지했다. 넷째 태우는 서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네가 미술 전공이라고 들었어. 이건 현존하는 최고의 그래픽 장비들이야. 그리고 네 모든 통신기기에는 내가 직접 만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뒀어. 이제 세상 누구도 널 도청하거나 해킹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보안 프로그램은 사실 국정원에서도 뚫지 못하는 괴물 같은 방패였다. 5째 민우는 조용히 갓 구운 빵을 그녀의 접시 위에 올려주었다. 이 집 주변의 모든 경호 시스템은 어제부로 3배로 강화됐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24시간 그림자처럼 널 경호할 전담팀도 준비되어 있어. 그의 말은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경고였다. 서하는 그 모든 상황에 어쩔 줄 몰랐다. 20년간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견뎌왔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보호와 애정을 받아보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것은 감동적인 동시에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방에서 오빠들이 사준 값비싼 옷들과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에서 꺼낸 빛바랜 부모님 양부모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그들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버렸던 남자 박태준을 생각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심과는 다른 아주 차가운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5남자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공주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씨 집안에 잃어버렸던 공주님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그들이 아무리 비밀에 붙이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최상위층에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문의 주인공인 김서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분한 애정과 호의 속에서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독립적인 영혼이었다. 오빠들의 보호막 안에 안주하는 연약한 공주님이 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 박태준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먼저 천재 해커인 넷째 오빠 한태우를 찾아갔다. 오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태우는 여동생의 첫 부탁에 눈을 빛내며 달려왔다. 서한은 그에게 박태준의 이름과 그가 최근에 입사했다는 미래 코퍼레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쓰레기 자식 말이군. 태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노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모니터에는 박태준의 모든 디지털 기록과 미래 코퍼레이션의 철저한 내부 정보가 떠올랐다. 서한은 태우가 건넨 방대한 자료를 밤새워 분석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예술가적 직관과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러진 치밀함은 복잡한 기업 정보들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이상한 흐름을 포착해냈다. 미래 코퍼레이션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유망한 IT 기업이었지만 그들의 성장 방식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특히 그들이 최근에 수주한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는 경쟁사들에 비해 기술력이나 입찰 가격 면에서 특별히 우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계약을 따냈다. 아, 뭔가 더 있어. 서한은 둘째 오빠 한지훈 검색에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 코퍼레이션과 정부 프로젝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지훈은 여동생의 부탁에 자신의 모든 수사 라인을 동원해 그들의 뒷배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비리의 꼬리가 잡혔다. 박태준의 새로운 약혼녀. 그녀는 미래 코퍼레이션 사장의 딸이었고 그녀의 외삼촌은 바로 그 정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돈과 권력이 부적절하게 결탁한 전형적인 부패의 고리였다. 박태준은 그저 그 고리에 가장 말단에 있는 부품에 불과했지만 그는 명백히 그 범죄의 일부였고 그 범죄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었다. 그는 서하의 가난을 경멸했지만 정작 자신은 더 더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부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하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한편 미래 코퍼레이션의 신입사원이 된 박태준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사장의 딸과의 약혼으로 회사 내에서 입지를 굳혔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배경 덕분에 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김수아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왔는지를 되새기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재계에 떠도는 천명그룹의 잃어버린 상속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짓밟고 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서한은 5 오빠들을 모두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그들 앞에 펼쳐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저들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이건 내 싸움이야. 5 오빠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여동생에 대한 안쓰러움만이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이자 강력한 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첫째 진우가 입을 열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 5은 그리고 천명그룹 전체는 네 뒤에 서 있을 것이다. 네가 쏘아 올릴 신호탄을 기다리겠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박태준이라는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를 포함한 부패한 권력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바로 그들의 가장 화려한 파티로 정했다. 미래 코퍼레이션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해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사교 행사였다. 박태준에게 이날은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만천해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미래 코퍼레이션 사장의 딸이자 자신의 약혼녀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가난한 구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빛나는 세계의 일부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는 노인 천명그룹의 한희강 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대한민국을 각자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그의 5 아들들이 마치 수호신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의 격을 바꿔버리는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숨을 멎게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한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6명의 남자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낯선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파티장의 그 어떤 여배우나 재벌가 여성들보다도 더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조용하지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위엄과 지성이 서려 있었다. 김서하, 아니 이제는 한서하였다. 저 여인이 천명에 잃어버렸던 공주란 말인가. 장내의 모든 곳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 역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약혼녀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채근했다. 그리고 한희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 잃어버렸던 딸이자 제 유일한 상속인인 한서하를 소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한서하,
그 이름이 박태준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의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녀의 얼굴. 예전의 초라함은 사라졌지만 그 얼굴은 명백히 자신이 얼마 전 빗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김수아였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서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한 서하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시궁창에서 허우적댄다고 비웃었던 여자가 사실은 하늘 위의 공주였다니.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내버린 과거가 이제 그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홀린 듯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얼음 장벽 같은 남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둘째 한지훈 검사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동생에게 볼 일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선고처럼 냉혹했다. 저는 서하와 할 얘기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내 놈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셋째 한시우가 미소 없는 얼굴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장난기 대신 살벌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말없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그를 뒤로 밀쳐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한진우가 그에게 다가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부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이것은 내 동생의 이름으로 내리는 너에 대한 파산 선고니까. 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다섯 형제라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는 멀리 무대 위에서 자신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서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가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던 세상 전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미래 코퍼레이션의 창립 기념 갈라는 천명그룹에 잃어버린 공주님의 화려한 데뷔 무대이자 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공개적인 몰락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자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서에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의 번호는 언제나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는 이령학이라 불리는 한씨 집안의 저택 앞으로 찾아가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철옹성 같은 담벼락과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경호원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천명그룹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들의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닌 싸늘한 분노와 파온 통보였다. 자네 때문에 우리 그룹 전체가 망하게 생겼네. 감히 천명의 공주님을 건드려. 이 미친놈. 미래 코퍼레이션의 사장은 딸과의 약혼을 서둘러 파기하며 박태준을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의 화려했던 미래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과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오빠들의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공주를 모욕한 하나의 오만한 세력을 향해 가하는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둘째 한지훈 검색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미래 코퍼레이션이 수주했던 정부 프로젝트의 비리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에 고위공직자 연루 대규모 건설 비리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터져나왔고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미래 코퍼레이션 본사로 들이닥쳤다. 박태준의 약혼녀 외삼촌인 고위공무원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미래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첫째 한진우 대표에게서 이어졌다. 그는 천명그룹의 모든 자회사를 동원해 미래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끊어버렸다. 자금줄이 막혔고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최대 고객사들이 등을 돌렸다. 미래 코퍼레이션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세 번째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천재 해커 한태우가 움직였다. 그는 미래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리 장부와 탈세 증거를 담은 익명의 파일을 만들어 언론사와 국세청에 동시에 살포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한 면은 미래 코퍼레이션의 추악한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박태준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창밖에서는 회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직원들의 시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명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사무실 TV 화면에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셋째 오빠 톱스타 한시우였다. 그는 인기 토크쇼에 출연해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잃어버렸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겪었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박태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대중들로 하여금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여론은 완전히 서하의 편으로 돌아섰다. 박태준은 이제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 적 파렴치한 기회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약혼녀 명예, 그리고 미래.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자신이 한때 서하를 버렸던 바로 그 이유, 그녀의 가난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끔찍한 아이러니를 곱씹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것이 진심 어린 뉘우침인지 아니면 단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기적인 발버둥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그녀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그녀가 다니던 한국대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의 모든 움직임이 다섯째 오빠 한민우의 눈에 의해 24시간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닌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의 나락이었다. 박태준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한국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다. 한때 그에게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었던 이곳은 이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폐허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캠퍼스를 헤매며 김수아를 아니 이제는 한수아가 된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어쩌면 이 끔찍한 악몽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 그는 미술대학 건물 앞에서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가르쳤던 노 교수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자신의 새로운 작품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태준은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잠시 후 교수가 떠나고 그녀가 홀로 남았다. 태준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내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어하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기억나지 않는 행인을 보는 듯한 아주 낯설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박태준 씨,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존칭과 차가운 말투는 그들의 과거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내가 잘못했어. 서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 좀 살려줘.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처절하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지막 상처의 파편이 조용히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일어나세요, 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죠. 그녀는 그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이기적인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 할 감정은 이제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증오도 분노도 그리고 연민조차도요. 당신은 이제 그저 제 과거의 한 페이지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박태준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한 여자의 순수한 마음과 그녀와 함께할 수도 있었던 모든 미래.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의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섯째 오빠 한민우와 그의 경호팀이었다. 내 동생에게서 100m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는 태준을 일으켜 세우지도 때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라. 다음번에는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액체가 될 테니까.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캠퍼스 밖으로 쫓아냈다. 그는 쓰레기처럼 그가 한때 속해 있었던 그 세계에서 완벽하게 추방되었다. 서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열게 될 첫 번째 갤러리에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박태준이라는 남자의 완전한 몰락과 함께 그녀의 과거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박태준의 몰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 한지훈 검사가 이끄는 검찰 수사는 미래 코퍼레이션과 정계의 유착 비리를 뿌리까지 파헤쳤고 박태준은 그 부패의 고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죄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세상은 그를 빠르게 잊었다. 야망의 눈이 멀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파멸해버린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는 더 새롭고 자극적인 가십들 뒤로 사라져갔다. 반면 한서아의 세상은 눈부신 새벽처럼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과 넘치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1년 후 서울의 예술 중심지인 인사동의 서하 갤러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갤러리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다. 개관 기념 전시회의 주인공은 바로 갤러리의 주인이기도 한 한서아 작가 자신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지난 1년간 그녀가 겪은 모든 감정의 폭풍과 마침내 찾아낸 평온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절망의 어둠과 재회의 눈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주는 따뜻한 빛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평론가들로부터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갤러리 개관식 날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버지 한희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의 작품을 감상했다. 그의 건강은 서화를 찾은 후 기적처럼 좋아지고 있었다. 5 오빠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첫째 진우는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들을 개관식에 초대해 여동생의 작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둘째 지우는 여동생의 작품을 훔쳐보려는 파파라치들을 막기 위해 철통 같은 법적 보호막을 쳤다. 셋째 시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갤러리 개관 소식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이벤트로 만들었다. 쌍둥이 태우와 민우는 갤러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개관식 날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안전을 지켰다. 서아는 자신을 둘러싼 든든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갤러리 수익금 전액을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천명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텅 빈 갤러리 안. 서아는 자신의 작품들 앞에 아버지와 5 오빠들과 함께 섰다. 한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딸. 오빠들은 말없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이 없었다. 오직 완전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깊은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잃어버렸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과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를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유한 상속녀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족과 진짜 자아를 되찾은 것이다. 이야기는 갤러리의 따뜻한 조명 아래 함께 웃고 있는 6명의 가족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잃어버렸던 공주님은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이제 복수의 여신이 아닌 희망을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의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완전한 가족, 그리고 그녀의 눈부신 미래 위에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